서울제약 22년 상반기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36.4% 증가한 반면에 영업이익은 90%가 감소했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고요.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10월 4일자 서울제약 공시 내용을 보면은 회계 처리 기준 위반 행위로 인한 증권선물위원회의 검찰 고발 등을 서울제약에서 공시를 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 계상 등이라고 했습니다. 가로친 금액들은 허위 매출액이 아니고 제가 봐서는 연간 매출액에서 그 허위 계상액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이 됩니다. 그리고 회사는 그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과 동시에 그거를 맞춰야 되니까 재고 수불부를 이중으로 작성하는 행위 등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한 사실이 있음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외부 감사 시에 그 매출 채권이나 이런 거를 확인하기 위한 회계법인의 감사 행위를 방해했다. 상대방 회사에 그러니까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은 기업에 입을 맞춰 가지고 뭐 하려고 그랬다. 뭐 이런 것까지 이제 걸린 모양입니다. 그래 가지고 회사와 전 대표이사 2인, 전 임원 2인, 또 전 담당 임원을 전부 다 검찰 고발했고, 그 다음에 그 전 대표이사, 전 임원, 전 담당 임원 해임 공고 조치는 대상자가 퇴사해서 퇴직자 위법 사실 통보로 가름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미 문제가 되면은 형사 고발로 해서 구속 수사가 원칙이기 때문에 아마 다들 그 퇴사를 했을 거예요. 이거 얼마나 그 불명예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코스닥 시장본부에서 실질 심사 대상 여부, 그 계속 상장를 폐지할 거냐 말 거냐, 유지할 거냐, 뭐 이런 거를 이제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0월 26일 한으로 해서. 근데 이런 게 있는 반면에 금융감독원 뉴스레터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던 회계 규제는 대폭 개선하되 회계 투명성은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라는 뉴스레터를 보내왔어요. 가뜩이나 코스닥 시장이나 또 비상장 기업 그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들이 뭐가 회계 규제가 심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다른 것은 몰라도 재고자산 명세와 비용의 성격적 분류 데이터 공시는 강화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전 예방, 프리벤티브 액션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행위들이 강화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뭐 그것이 이제 그 이런 내용의 어떤 요약된 내용의 뉴스레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부회계 관리제도 관련 그 공시와 관련해서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도 확대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결국 서울제약도 내부 고발이 아마 이 출발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우연히도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고 가와사키시 미쓰비시 후소트로 가와사키 공장 자동차 조립 라인에서 종업원이 근무하는 걸 했는데 야후뉴스에서 이 뉴스 제목이 뭐였냐 그러면은 종업원들이 그 회사에 대한 신뢰도들이 지금 저하되고 있다. 일본에서 그런 내용하고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분식회계를 해가지고 회사가 말하자면은 뭐 상장 폐지되든지 또 주인이 바뀐다든지 뭐 이런 등등을 당하는 그런 회사의 종업원들은 그 자신들도 그런 조직에 있었다는 게 좀 창피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평생.
그게 상당히 그 후유증이 많은 일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원가회계 손익 상반기 거를 보면은 매출이 36.4% 증가했고요. 매출 원가가 30.6% 적게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매출 총이익이 증가했고 판매 관리비는 얼마 증가를 안 했기 때문에 전년도 그 32억 적자 수준에서 3억 원 흑자 결산으로 올해 상반기 결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매출원가라는 것이 기초재고 더하기 총재료 비용백이 그 기말 재고인데 이 재고 범위 기준이 회계투명성 1차 관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용의 성격적 분류에는 재고자산의 변동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비성분 내역들을 필히 공시해야 된다고 제가 주장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이 원가 계산에 제가 전체 재고 자산액을 넣습니다만은 재고 자산 증가는 크게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은 실질적인 재고라면은 아까 그 이중 재고 수불을 한다고 그랬는데 재무제표에 나와 있는 거는 진짜 백이겠죠. 그게 7.2%뿐이 증가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실질적인 매출 증가인지 여부는 올해 상반기 매출도 또 추적을 해 봐야 되는 상황 아니겠느냐 이렇게 또 생각이 들어갑니다. 원가 회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스루프트 회계를 분석을 해보면은 재고자산 명세와 그 다음에 비성분 그 공시 데이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산출할 수 있는 것은 가공비를 가정하면 모든 걸 역산으로 풀이해낼 수 있습니다. 이 회사의 매출 재료비는 뭐 크게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40%나 증가했습니다. 스루풋이 조금 그 매출액보다 약간 하락한 그런 정도고요. 그 다음에 스루풋율은 0.1% 하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비용이 20.3%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현장 운영비용 가공비라는 것이 58%나 크게 증가했다는 게 또 눈에 띕니다. 매출이 36.4%뿐이 증가를 안 했는데 현장 그 생산비나 그런 비용들이 58%나 크게 증가했다는 것도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스루프 쪽으로는 적자입니다. 원가에게는 간신히 흑자를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여전히 적자입니다만 적자폭은 줄었습니다. 그 차이가 5억 3,500만 원인데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의 내역이 없기 때문에 분석을 위해서는 전체 재고자산을 적용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전체 재고자산은 6억 3,700만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내부회계 관리제도 금융감독원도 뭐 그런 것들을 좀 잘해야 된다고 얘기했지만은 내부 회계 관리제도에 재고 흐름이 도입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런 것들이 공시가 돼야 된다고 믿어요. 입고액, 출고액 이런 것들이 들어간 그 재고 흐름으로 기말 재고를 나타내 줘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코스닥 시장은 분기나 반기 보고서는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은 재고자산 명세하고 그 다음에 그 비성분 내역을 생략해도 좋은 곳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회계 투명성의 이 제조업체는 가장 투명해야 될 재고자산과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을 공시를 생략해도 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거는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이거만큼은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오히려 이거는 강화해야 되면 강화해야 됐지 이런 거를 규제를 풀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이 분식회계 유혹에 넘어갈 확률은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1단계 이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을 분석을 하는 내용인데요. 없기 때문에 그 가공 비율이 작년도에 85% 선이었는데 원재료 가격이 좀 오른다고 봐가지고 가공 비율을 낮췄습니다. 원재료는 1% 증가하는 거로 했고요.
그렇게 해서 가공비를 뽑아내고 역산해서 풀이해낸 건데, 역산해서 풀이한 결과 매출원가 재료비는 49.3%가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용이 20.3%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 작년도 그 운영 비용인데요. 왜냐면 그 상반기에 공시가 안 됐기 때문에 급여가 보면은 91억 원 선이 나갔는데 이게 9.5% 감소했죠. 직원도 6명 감소했고 평균 임금도 하락을 했습니다. 남들 잘 나가는 기업들은 말하자면은 임금을 인상해주고 그러는데 적자 났다고 해가지고 임금을 깎는 행위, 이러면 더더욱 기업은 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임금 수준은 유지하면서 어떻게 돈을 벌 거냐를 따져야지, 적자가 났다고 해가지고 임금까지 깎는 데는 것은 속된 말로 무식한 행위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급 수수료도 뭐 줄이고 운영비용 외주비도 뭐 줄이고 줄이는 거에 했습니다만은, 매출액은 증가했는데 그게 뭐 모든 걸 다 줄이고도 어떻게 매출이 늘어나는지는 그거는 뭐 마술사 정도나 돼야 할 수 있는 그런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추세를 봐가지고는 매출액 자체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뭐 사후 예측이긴 하겠습니다만은, 향후에도 이런 사례가 나온다면 운영 비용을 어떻게 줄였는데 줄이면서도 생산은 더 하고 그 다음에 매출도 어떻게 더 할 수 있느냐. 직원들 월급을 깎아가면서 뭐 월급 깎는다는 것은 착취한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착취를 당하면서 열심히 일할 요즘 이 자유자본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2단계는 비교의 의미가 없고요. 제가 맞춰놓은 수치이기 때문에 전체 재고자산의 증감액을 일반적으로 회계법인들은 이제 현금 흐름표 기준으로 맞출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금 흐름표 기준 맞추는 거야 뭐 쉬우니까 예, 이렇게 넘어간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뭔가 다른 포인트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 비용은 감소했는데 매출은 어떻게 증가했느냐, 이런 밸런스가 안 맞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재고 자산이 상대적으로 덜 증가했다든지 뭐 이런 등 매출액이 증가했다 그러면 판매 가격이 크게 증가했어야 되거든요. 과연 그런지 또 그런 것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경영평가 지표는 결국 어떤 통제 수단으로 써먹을 수 있는 건데요. 재고 회전율이 증가했고요. 반대로 스루풋율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역방향이면은 분석 경험상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 이것을 회사가 반증하려고 그러면은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든지 판매 가격이 또 하락했던지를 데이터로서 입증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계산해 본 바에 의하면은 원재료 평균 원재료 가격이 6.16% 감소 하락을 했고요. 재료 비율이 16%니까 제품 가격 압박률은 가격 인하 압박률은 1%에 해당하는데 제품 가격은 0.2%뿐이 인하를 안 했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제품 가격은 상승시킨 거죠. 그런데도 스루풋율은 떨어졌다 하는 것이 이제 모순으로 다가옵니다. 매출 채권 수금 속도 조금 빨라졌고요. 많이 빨라졌네요. 그 다음에 매입 채무 지급 속도 좀 더 빨라졌습니다. 상반기 결산을 통해 가지고 연간 매출액을 예상하면은 재고가 10% 증가한다는 범위 가정하에서 500억 정도 매출이 일어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허위 매출은 없다고 일단은 보는 거죠. 그래 봐야 이익은 한 4억 원 남짓 남는다. 그러니까 매출원가를 어떻게 해서든지 줄이든지 판매관리비를 줄여야 되는데 이 판매관리비가 너무 많이 나가고 지급수수료도 뭐 너무 많이 나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루프 쪽으로 보면은 스루프에서는 우선은 손익분기점으로
적자 상태니까 이것을 그냥 손익분기점으로 산출해내면 손익분기점은 501억은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납분가 기업을 제한하는 거라고 한다면은 이 판매 가격을 2.5% 업하는 거죠. 이게 58,872원짜리 견적서를 낸다 그러면은 2022년도 전망은 일반적으로 49,631원으로 이 판매 가격이 돼 있는데 이거를 2.5% 인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이렇게 제한을 할 경우 원가 회계하고 같이 이제 5만 원에 이제 계약이 되면은 스루프상으로는 적자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101원이 적자인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흑자로 돌아서게 할 거냐 그러면 역시 재고 회전율을 9.7% 약 두 자리죠. 한 10% 가까이 이 재고 회전율을 상승시키는데 성공한다면은 매출은 20% 정도 오르는 효과가 있고 그래서 매출이 59,677원 효과가 있고 영업이익은 5,814원 이익이 나서 계획보다는 653.3% 이익을 더 낼 수 있다. 그래서 핵심적인 거는 재고 회전율을 증가시켜야 되는데 연간 2.7 회전이라고 하면은 매우 낮은 회전율입니다. 그러니까 재고가 장부상에 매출에 비해서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 재고 실사를 하면은 이것도 실체가 있는 재고인지 그것도 좀 의문이 가긴 갑니다. 이렇게 낮은 재고 회전율을 가지고 그리고 또 약품이나 의약품이라는 것이 유수명이 불명이 있을 텐데 이게 언제까지 끌고 가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재고자산 폐기 뭐 이런 거는 없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이것도 재고가 허위 부풀려진 재고들이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또 의구심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먼저 이 선입견적인 그런 이 공시 내용이 와가지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 이런 사전 정보 데이터가 없다 하더라도 정보가 없다 하더라도 항상 분석이라는 것은 의구심을 가지고 말하자면 검찰의 유죄 추정의 원칙을 먼저 가져가고 요거를 우리 회계 쪽에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의 원칙을 세워놓고 그것을 반증해가는 방법으로 회사의 투명성을 입증해 주면은 그것이 더 오히려 투명성을 더 부각시키는 방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기업은 그렇게 클리어하게 입증을 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길을 못 찾는데 만약에 실질적으로 이 검찰처럼 수사를 할 수 있고 조사를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아까 재고자산 명세라든가 재고 수불 흐름이라든지 비성분 내역을 확실히 데이터를 내놓게 해가지고 그거를 추적해가는 그런 자세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가는 지금 거래정지 상태입니다만은 연말보다 3,640원이나 떨어졌고요. 장부가격 대비 그래도 192% 선에서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주명을 보면은 2018 QCP 135 사모투자 합자회사로 되어 있는데 44.48%고요. 이 최대 주주는 Q캐피탈 파트너스라고 10% 가지고 있고 또 이 Q캐피탈 파트너스의 또 최대 주주는 지앤코로서 39.24%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지앤코가 개인 회사냐 그러면 그것도 아니고 또 추적을 하면은 이것도 어떤 투자 회사가 또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이런 의학 제약 계통이 원래 이 서울제약이 출발했을 때는 어떤 개인 사주가 시작을 했는데 경영이 어려워서 결국은
부채가 많이 있어서 그런 그 기업들을 어떤 이런 사모투자라든지 투자회사들이 인수를 하면서 흑자를 어떻게 내 가지고 좋은 가격에 파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손익계산서 내용을 보면은 주주 구성 구조는 사업 본업보다도 본업이 기업 투자로서 분식회계 유혹은 항상 상존할 것 같다. 그러니까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사모투자회사에서 파견된 전문 경영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오나 기업처럼 어떤 그 본업에 그 충실하면서 이 기업을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야 되겠다, 뭐 이런 게 오히려 필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전문 경영인이 한다고 해서 경영이 잘 되는 게 아니고, 전문 경영이 오히려 분명 리스크다. 오너는 리스크가 있을지만 그거는 가뭄에 콩나듯이 나오는 거지. 물론 이제 전문 경영인도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은, 오너가 지가 뭐 저기 사업은 안 하고 뭐 돈 빼돌려 가지고 그 공금 횡령을 했다든지 뭐 그런 경우도 없는 건 아닙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사업가는 계속해서 수익을 내고 종업원들을 그 유지시키면서 계속 기업을 발전시키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아마 사업가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우리나라 그 이 기업들이 사업가 정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속 그 수익을 내 가지고 망하지 않고 또 종업원들을 계속해서 일자리를 유지시키면서 대한민국 경제가 지탱하는 데 크게 기여하는 그런 그 사업가 정신, 어, 네, 그런 그 기업들이 많이 나오기를 또 유지되기를 바라면서 이상 서울제약에 대한 분석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